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9장 가짜 거북의 사연. 공작 부인이 말했다. 얘야, 보고 싶었다. 너를 다시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넌 짐작도 못할 거야. 공작 부인은 다정하게 앨리스의 팔짱을 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자리를 떠났다. 앨리스도 공작 부인이 그처럼 기분이 좋아진 걸 보고 무척 기뻤다. 그리고 부엌에서 공작 부인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했던 것은 순전히 후춧가루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내가 공작 부인이 되면 우리 부엌엔 절대로 후춧가루를 안 둘 거야. 후춧가루를 치지 않아도 스프는 맛있거든. 사람들의 성질이 급해지는 건 아마 후춧가루 때문일 거야. 앨리스는 새로운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을 몹시 기뻐하며 생각에 잠겼다. 식초를 먹으면 까다로워지고 카밀레를 먹으면 신랄해지고 그리고 보리사탕이나 그 비슷한 사탕을 먹은 애들은 상냥해져. 사람들이 이걸 알았으면 정말 좋겠다. 그러면 사탕을 놓고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않을 텐데. 앨리스는 공작 부인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바로 옆에서 공작 부인의 목소리가 들리자 깜짝 놀랐다. 얘야, 말이 없는 걸 보니 뭘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 보구나. 이 말이 주는 교훈이 뭔지 지금은 기억이 안 난다만 아마 금방 생각날 거다. 앨리스는 용감하게 말했다. 아마 아무 교훈도 없을걸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얘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일에는 교훈이 있단다. 공작 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앨리스에게 몸을 더 바짝 붙였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이 가까이 다가오는 게 싫었다. 첫째, 공작 부인이 몹시 못생겼기 때문이었고, 둘째, 앨리스의 어깨에 걸친 턱이 불쾌하게 뾰족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앨리스는 예의상 꾹 참았다. 앨리스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입을 열었다. 경기가 이제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그런 것 같구나. 이 말이 주는 교훈은 사랑. 그래, 사랑이 있어야 모든 일이 잘 된다. 라는 거지. 앨리스는 속삭였다.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일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공작 부인은 뾰족하고 조그만 턱을 앨리스의 어깨에 밀어붙이며 말했다. 아, 그래. 그게 그거야. 그리고 그 말이 주는 교훈은 뜻을 잘 알고 있으면 말은 저절로 나온다. 라는 거지.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매사에 교훈을 찾는 걸 어찌 이리 좋아한담. 잠시 후에 공작 부인이 다시 말했다. 내가 왜 네 허리에 팔을 두르지 않나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네 홍학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시험해 볼까? 앨리스는 공작 부인에게 허리를 잡히는 게 달갑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물지도 몰라요. 맞아. 홍학이랑 겨자는 둘 다 물지. 이 말의 교훈은 우유상종이라는 거야. 앨리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하지만 겨자는 새가 아니잖아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또 맞았다. 넌 말을 참 잘하는구나. 앨리스가 말했다. 내 생각엔 겨자는 광물이에요. 공작 부인은 앨리스의 말이라면 다 찬성할 듯한 그런 기세였다. 물론 그렇지. 이 근처에는 커다란 겨자 광산이 있단다.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내 것이 많아지면 네 것은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이지.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소리쳤다. 아, 이제 생각났다. 겨자는 채소예요. 채소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사실은 채소예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네 말이 맞아. 이 말이 주는 교훈은 네가 되고 싶은 것이 되라 라는 것이지. 더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네가 다른 사람에게 예전에 그랬거나 혹은 그랬을지도 모르는 것으로 비쳤던 모습이 네가 그들에게 다르게 보이지만 않았다면 네가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것과는 다르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상상하지 말라.
앨리스는 아주 정중하게 말했다. 그걸 글로 써서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로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공작 부인은 흐뭇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었어. 앨리스가 말했다. 제발 더 길게 말하느라고 괜한 고생하지 마세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아, 고생이라고 말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모두 너한테 선물로 주마. 앨리스는 생각했다. 그렇게 시시한 선물도 있나? 사람들이 생일 선물로 그런 걸 주지 않는 게 천만 다행이다. 하지만 앨리스는 감히 그 생각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했다. 공작 부인은 다시 조그맣고 뾰족한 턱으로 앨리스의 어깨를 찌르며 물었다. 또 생각하고 있니? 앨리스는 조금 성가셔져서 쏘듯이 말했다. 저에게도 생각할 권리가 있어서요. 공작 부인이 말했다. 돼지들에게 날아다닐 권리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이 말이 주는 교훈은. 하지만 이때 놀랍게도 공작 부인은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교훈이라는 말을 하다가 목소리를 죽이고 앨리스의 팔에 끼었던 손을 부르르 떨었다. 앨리스가 위를 올려다보니 여왕이 험상궂은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두 사람 앞에 서 있었다. 공작 부인은 낮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 평안하십니까? 여왕은 발을 탕탕 구르며 소리쳤다. 내 그대에게 분명하게 경고하노니 당장 꺼지지 않으면 목을 벨 테다. 선택해라. 공작 부인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여왕이 앨리스에게 말했다. 그럼 경기를 계속하자. 앨리스는 너무도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여왕을 따라서 천천히 크로켓 경기장으로 갔다. 다른 손님들은 여왕이 자리를 뜬 틈을 타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다가 여왕이 나타나자 허겁지겁 제자리로 돌아갔다. 여왕은 1초라도 늦으면 목을 자르겠다고 말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여왕은 줄곧 다른 선수들과 다투면서 걸핏하면 저자의 목을 베라 라든지 저 여자의 목을 베라 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여왕한테 사형 선고를 받은 선수들은 병사들에게 끌려 감옥으로 갔다. 물론 그 병사들은 사형 선고를 받은 선수들을 끌고 가기 위해 꼴대 노릇을 그만두어야 했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한 지 반 시간쯤 지나자 꼴대가 전부 없어져 버렸고 왕과 여왕과 앨리스를 뺀 선수들은 모두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으로 끌려갔다. 이윽고 여왕은 경기를 멈추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앨리스에게 물었다. 너 가짜 거북을 본 적이 있니? 앨리스가 말했다. 아니요, 전 가짜 거북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여왕이 말했다. 가짜 거북 수프를 만드는 재료 말이야. 앨리스가 말했다. 그런 건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데요. 여왕이 말했다. 그럼 따라와라. 가짜 거북이 제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까. 여왕과 앨리스는 함께 자리를 떴다. 앨리스는 왕이 선수 모두에게 작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희들을 모두 용서한다. 앨리스는 여왕이 사형 선고를 많이 내려서 아주 슬퍼하고 있던 터라 이렇게 중얼거렸다. 야, 그거 진짜 다행이다. 그들은 금세 뙤약볕 아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리핀을 만날 수 있었다. 여왕이 소리쳤다. 일어나, 이 게으름뱅이야. 이 아가씨를 가짜 거북에게 데리고 가서 가짜 거북의 이야기를 듣게 해줘. 난 돌아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사형이 집행되는지 살펴봐야 되니까. 여왕은 앨리스 혼자만 그리핀에게 남겨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앨리스는 그 생물의 생김새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으나 난폭한 여왕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생물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잠자코 기다렸다. 그리핀은 눈을 비비며 일어나서 여왕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여왕을 지켜보다가 낄낄 웃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재밌구만. 앨리스가 물었다.
뭐가 재밌는데? 아니, 아까 그 여자 말이야. 저건 모두 다 여왕의 상상일 뿐이야. 실은 아무도 사형을 당하지 않아. 가자. 앨리스는 천천히 그리핀을 따라가면서 중얼거렸다. 여기선 다들 가자라고 하는구만. 내 평생 이렇게 명령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어, 절대로. 몇 발짝 더 가니 저 멀리서 가짜 거북이 보였다. 가짜 거북은 작은 바위 위에 앉아서 외롭고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자 가슴을 쪼개는 듯한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앨리스는 가짜 거북이 너무도 가여워졌다. 앨리스는 그리펀에게 물었다. 왜 저렇게 슬퍼하고 있어? 그리펀은 아까와 거의 같은 대답을 했다. 이건 다 거북의 상상일 뿐이야. 실은 거북이 슬퍼할 일은 하나도 없어. 가자. 앨리스와 그리펀은 가짜 거북에게 다가갔다. 가짜 거북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커다란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앨리스와 그리펀을 쳐다보았다. 그리펀이 말했다. 이 아가씨가 네 사연을 듣고 싶대. 가짜 거북은 깊고 공허한 어조로 말했다. 말해줄 테니 둘 다 거기 앉아서 네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앨리스와 그리펀은 그 자리에 앉았고 한참 동안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 언제나 끝이 날지 모르겠군. 하지만 앨리스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이윽고 가짜 거북이 한숨을 쉬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나도 한때는 진짜 거북이었어. 그리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펀이 이따금 내지르는 하는 소리와 가짜 거북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앨리스는 벌떡 일어나서 재밌는 얘기 잘 들었어 하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틀림없이 이야기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다. 마침내 가짜 거북은 조금 진정되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다. 여전히 이따금 훌쩍거리긴 했지만. 어렸을 때 우리는 바다에 있는 학교에 다녔어. 선생님은 늙은 바다 거북이였는데 우리는 그분을 민물 거북이라고 불렀. 앨리스가 물었다. 바다 거북이라면서 왜 민물 거북이라고 불렀어? 가짜 거북이 화를 내며 말했다. 우리를 가르쳤으니까 민물거북이라고 불렀지. 넌 정말 멍청하구나. 그리펀이 거들었다. 그렇게 쉬운 걸 묻다니 창피하지도 않니? 가짜 거북과 그리펀은 아무 말 없이 앉아서 가엾은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앨리스는 땅속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윽고 그리펀이 가짜 거북에게 말했다. 늙다리, 얼른 해. 종일 끌지 말고. 가짜 거북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못 믿겠지만 우리는 바다에 있는 학교에 다녔. 앨리스가 끼어들었다. 못 믿는다고 말한 적 없어. 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랬잖아. 앨리스가 다시 뭐라고 대꾸하려고 하자 그리펀이 거들었다. 입 좀 다물어. 가짜 거북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우리는 최고로 훌륭한 교육을 받았어. 정말로. 날마다 학교에 갔으니까. 앨리스가 말했다. 나도 날마다 학교에 가는데 그렇게 뻐길 일이 아니잖아. 가짜 거북은 약간 긴장해서 이렇게 물었다. 보충 수업도 했니?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불어랑 음악을 배웠어. 가짜 거북이 물었다. 그럼 빨래는? 앨리스는 성을 발칵내며 말했다. 그런 건 안 배워. 가짜 거북은 안심한 듯한 어조로 말했다. 아, 그럼 정말 좋은 학교는 아니었구나. 우리 학교 수업료 고지서 맨 끝에는 불어, 음악, 빨래는 보충 수업이라고 써 있었거든. 앨리스가 말했다. 넌 바다 밑에 사니까 빨래할 필요가 없잖아. 가짜 거북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난 보충 수업은 못 받고 정규 수업만 받았어. 앨리스가 물었다. 정규 수업은 뭐였는데? 가짜 거북이 대답했다. 먼저 비틀거리기와 뒤틀기를 배웠고, 그 다음에 산수로는 야망, 창란, 조롱, 추화를 배웠어. 앨리스는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다. 추화라는 말은 처음으로 들어보는데 그거 무슨 뜻이야? 그리펀이 놀라서 아빠를 쳐들고 외쳤다. 추화란 말을 처음 들었다고? 미화가 뭔지는 알지? 앨리스는 미심쩍어 하며 말했다. 뭘 좀 더 예쁘게 만든다는 뜻 그런 거 아니야? 그리퍼는 말을 이었다. 맞아. 그래도 추화가 뭔지 모르면 정말 바보지. 앨리스는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볼 기분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가짜 거북에게 말했다. 그 밖에 또 뭘 배웠니? 가짜 거북은 지느러미로 과목수를 꼽아가며 대답했다. 신비라는 과목이 있었어. 고대 신비와 현대 신비를 배웠고 그 해양 지리도 배웠어. 느리게 말하기도 하고 느리게 말하기 선생님은 늙은 붕장어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오셨어. 그 선생님은 느리게 말하기 말고도 기지개 켜기와 구부려서 기절한 척하기도 가르치셨지. 앨리스가 물었다. 도대체 그게 뭔데? 가짜 거북이 말했다. 글쎄 지금은 너무 몸이 굳어서 직접 보여줄 수가 없어. 그리펀도 그건 배우지 못했고. 그리펀이 말했다. 시간이 없었어. 난 고전 선생님한테 배웠어. 고전 선생님은 늙은 개였지. 그래 맞아. 가짜 거북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난 그 선생님한테는 한 번도 안 배웠어. 듣기로는 웃기랑 슬픔을 가르쳤다던데? 그리펀도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 그랬어. 가짜 거북과 그리펀은 앞발로 얼굴을 가렸다. 앨리스는 어서 화제를 바꾸려고 이렇게 물었다. 그럼 하루에 몇 시간씩 수업을 했어? 가짜 거북이 말했다. 첫날은 10시간, 그 이튿날은 9시간, 뭐 그런 식이었지. 앨리스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정말 이상한 시간표다. 그리펀이 의견을 말했다. 그러니까 그걸 수업이라고 하는 거야. 날마다 줄어드니까 말이야. 그건 앨리스에겐 희한한 생각이었다. 앨리스는 그것을 잠시 생각해보고 자기 의견을 말했다. 그럼 10하루째 날은 휴일이었겠네. 가짜 거북이 말했다. 물론 그랬지. 앨리스는 계속해서 진지하게 물었다. 그럼 12틀째는 뭘 했어? 그리퍼는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을 딱 끊었다. 수업 얘긴 그만하고 이 아가씨한테 놀이 이야기나 좀 해줘. 10장 바닷가재의 카드리오. 가짜 거북은 한숨을 푹 쉬더니 지느러미 등으로 눈을 가렸다. 그리고 앨리스를 쳐다보고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흐느끼느라 목이 잠겨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펀이 가짜 거북을 흔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주먹으로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다. 목에 가시라도 걸린 것 같다. 마침내 가짜 거북은 목소리를 되찾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말했다. 너는 바다 밑에서 살아본 경험이 별로 없을 거야. 앨리스는 한 번도 없어 하고 대꾸했다. 바닷가재를 만나본 적도 없을 테고. 앨리스는 먹어본 적은 하고 말을 꺼냈다가 얼른 아니야 한 번도 없어 하고 말했다. 그러니까 바닷가재의 카드리유가 얼마나 재밌는지도 모르겠지. 앨리스가 말했다. 맞아. 그게 어떤 춤인데? 그리펀이 말했다. 그러니까 먼저 바닷가에 한 줄로 늘어서야. 가짜 거북이 외쳤다. 두 줄로. 물개, 거북, 연어들 말이야. 이때 해파리들은 모두 치워. 그리펀이 끼어들었다. 대개는 그 일이 시간이 좀 걸려.
그 다음에는 두 발짝 앞으로 나가. 그리펀이 외쳤다. 저마다 바닷가재와 파트너가 돼서. 가짜 거북이 말했다. 물론이지. 두 발짝 앞으로 나가서 파트너를 향해 서서. 그리펀이 말을 이었다. 바닷가재들을 바꾸고 같은 순서로 뒤로 물러나고. 가짜 거북이 말을 이었다. 그 다음에는 내던지는. 그리펀은 팔짝 뛰어오르며 외쳤다. 바닷가재를. 바다 멀리로 힘껏. 그리펀은 날카롭게 소리쳤다. 바닷가재를 따라 뛰어들지. 가짜 거북은 이리저리 공중거리며 외쳤다. 물속에서 공중제비를 하고. 그리펀은 목청껏 소리를 질렀다. 바닷가재들을 다시 바꾸는 거야. 갑자기 가짜 거북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그리고 다시 무트로 나와. 그리고 여기까지가 첫 번째 동작이야. 그때껏 미친 듯이 날뛰던 가짜 거북과 그리퍼는 다시 앉아서 몹시 슬픈 표정으로 조용히 앨리스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참 멋진 춤 같은데? 가짜 거북이 말했다. 조금 보여줄 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보고 싶어. 가짜 거북이 그리펀에게 말했다. 그럼 첫 번째 동작만 해보자. 바닷가재들이 없어도 할 수 있잖아. 그 노래는 누가 부르지? 그리펀이 말했다. 아, 그건 네가 불러. 난 가사를 다 잊어버렸어. 가짜 거북과 그리펀은 앨리스의 주위를 돌며 엄숙하게 춤추기 시작했다. 때때로 너무 가까이 돌다가 앨리스의 발가락을 밟기도 했고 앞발을 내저 박자를 맞추기도 했다. 가짜 거북은 춤을 추면서 느릿느릿 슬프게 이런 노래를 불렀다. 대구가 달팽이에게 말했지. 좀 더 빨리 걸을 수 없니? 돌고래가 우리 바로 뒤에서 내 꼬리를 밟으려고 하잖아. 바닷가재랑 거북들이 모두 얼마나 서두르고 있는지 좀 봐. 모두 자갈 해변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서 함께 춤추지 않을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춤꾼들이 바닷가재랑 우리를 들어 바다로 내던지면 얼마나 재밌는지 넌 정말 모를 거야. 하지만 달팽이는 곁눈질하며 대답했네. 너무 멀어. 너무 멀단 말이야. 달팽이는 대구에게 정중하게 살해하고 함께 춤추지 않겠다고 했지. 추기 싫어. 출 수 없어. 추기 싫어. 출 수 없어. 함께 춤추기 싫어. 추기 싫어. 출 수 없어. 추기 싫어. 출 수 없어. 함께 춤추기 싫어. 비늘 달린 친구가 대꾸했다. 멀리 가면 어떨까? 저쪽에도 해변이 있잖아. 영국에서 멀어질수록 프랑스엔 가까워져. 그러니 사랑스러운 달팽이야. 겁내지 말고 와서 춤을 추렴.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출래 말래. 출래 말래. 함께 춤추지 않을래? 앨리스는 마침내 춤이 끝난 게 다행스러워 이렇게 말했다. 고마워. 정말 재밌는 춤 같구나. 대구에 관한 이상한 노래도 참 좋다. 가짜 거북이 말했다. 아, 대구. 대구는 물론 대구를 본 적은 있겠지?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자주 봤지. 저녁식. 앨리스는 얼른 입을 다물었다. 저녁식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봤다면 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겠구나. 앨리스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그럼 꼬리를 입에 물고 빵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지? 가짜 거북이 말했다. 빵가루라니 말도 안 돼. 바닷속에선 빵가루가 다 씻겨져 버려. 하지만 꼬리를 입에 물고 있긴 해. 그 이유는... 가짜 거북은 이쯤에서 하품을 하고 눈을 감더니 그리펀에게 말했다. 그 이유와 나머지 얘기는 네가 좀 해줘라. 그리펀이 말했다. 그 이유는 대구가 바닷가재랑 춤을 추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은 바다로 던져졌어. 그래서 바다로 멀리로 떨어졌고
그래서 얼른 입으로 꼬리를 물었어. 그래서 꼬리를 다시 꺼내지 못했어. 그게 다야. 앨리스가 말했다. 고마워. 정말 재밌다. 난 대구에 대해 그렇게 잘 몰랐는데. 그리펀이 말했다. 원한다면 더 가르쳐 줄 수도 있어. 너 왜 그 물고기를 대구라고 부르는지 아니? 앨리스가 말했다.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왜 그럴까? 그리펀은 무척 심각하게 말했다. 그것으로 부츠나 구두를 닦기 때문이지. 앨리스는 완전히 어리둥절해졌다. 부츠나 구두를 닦는다고? 앨리스는 정말 모르겠다는 어조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그리펀이 물었다. 그럼 네 구두는 뭘로 닦니? 내 말은 뭘로 광을 내냐고. 앨리스는 구두를 내려다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검은색 구두약으로 닦지. 그리퍼는 그윽한 목소리로 말했다. 바닷속에선 구두를 흰색 구두약으로 닦아. 이제 알겠니? 앨리스는 잔뜩 호기심에 어린 소리로 물었다. 그 약은 뭘로 만들지? 그리퍼는 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물론 가자미랑 장어로 만들지. 그건 작은 새우들도 아는 사실이야. 앨리스는 계속해서 그 노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대구라면 돌고래에게 우린 너랑 같이 놀기 싫으니까 저리 가 라고 했을 거야. 가짜 거북이 말했다. 하지만 대구들은 돌고래들하고 같이 다녀야만 돼. 생각 있는 물고기들은 다 돌고래랑 다니지. 앨리스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정말이야? 가짜 거북이 말했다. 물론이지. 그러니까 만약 어떤 물고기가 너한테 와서 여행을 떠날 거라고 하면 너는 어떤 돌고래랑? 하고 물어야 되는 거야. 앨리스가 말했다. 목적을 묻는 게 아니라? 가짜 거북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내 말은... 그리펀이 거들었다. 자, 이제 네가 한 모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앨리스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늘 아침에 한 모험부터 이야기할게. 어제 이야기는 별로 할 필요 없을 거야. 난 어제와는 다른 사람이거든. 가짜 거북이 말했다. 죄다 설명해봐. 그리펀이 다급하게 말했다. 아니야. 모험 얘기부터 해. 설명하면 시간이 끔찍하게 많이 걸리니까. 앨리스는 흰 토끼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시작된 모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짜 거북이랑 그리펀이 양옆으로 바짝 다가와서 눈을 몹시 크게 뜨고 입을 딱 벌리고 있어서 좀 불안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할수록 점점 용기가 생겼다. 앨리스의 청중들은 앨리스가 애벌레에게 윌리엄 신부님은 늙으셨고를 외워주는 대목에 이를 때까지 무척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하지만 말이 전혀 다르게 나오더라고 하자 가짜 거북이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그건 정말 이상한데? 그리펀도 말했다. 정말 무지무지 이상하다. 가짜 거북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말이 전부 다르게 나오더란 말이지. 가짜 거북은 그리펀이 앨리스에게 무엇이라도 시킬 수 있다는 것처럼 말했다. 난 지금 이 아가씨가 뭘 암송할 수 있을지 듣고 싶은데 지금 뭘 하나 시작하라고 해봐. 그리펀이 말했다. 그럼 일어서서 이건 게으름뱅이의 목소리 이거 한번 외워봐. 앨리스는 생각했다. 이 생물들은 걸핏하면 명령을 내리고 배운 것을 외워보라고 하는구만. 차라리 당장 학교에 가는 게 낫겠다. 하지만 앨리스는 일어서서 시를 외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머릿속이 아직도 바닷가재의 카드리우로 꽉 차 있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다. 단어들이 몹시 별나게 튀어나왔다. 그건 바닷가재의 목소리. 나는 바닷가재의 주장을 들었지. 나를 너무 바싹 구워서 머리카락에 설탕을 발라야 해. 오리는 눈꺼풀로, 바닷가재는 코로, 허리띠와 단추를 채우고 발가락을 내민다. 모래밭이 모두 마르면
바닷가재는 종달새처럼 명랑하고 상어처럼 거만하게 말하지. 하지만 밀물이 밀려오고 상어들이 나타나면 바닷가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그리펀이 말했다. 어렸을 때 내가 외웠던 거랑 좀 다른데? 가짜 거북이 말했다. 글쎄, 난 처음 들었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시야. 앨리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아서 두 손에 얼굴을 묻고 모든 일이 다시 자연스러워질지 걱정했다. 가짜 거북이 말했다. 그 시가 무슨 뜻인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그리퍼는 서둘러 대답했다. 아마 못할 거야. 어서 다음 면을 외워봐. 가짜 거북은 고집을 부렸다. 하지만 발가락 말이야. 어떻게 코로 발가락을 내밀 수 있지? 앨리스가 말했다. 그건 춤의 첫 자세야. 하지만 앨리스는 그 시 전체가 너무도 이상하게 여겨져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다. 그리펀이 다시 성마르게 재촉했다. 다음 면을 외워봐.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갔네로 시작하지. 앨리스는 이번에도 모든 것이 잘못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음 면을 외우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정원을 지나다가 한쪽 눈으로 보았지. 부엉이와 표범이 파이를 나눠 먹는 걸. 표범은 파이 껍질과 곡물과 고기를 먹고 부엉이는 제 몫으로 접시를 먹었지. 파이가 다 없어지자 표범은 부엉이의 소원대로 숟가락을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걸 친절하게 허락했지. 표범은 으르렁거리며 나이프와 포크를 챙기더니 마지막으로 가짜 거북이 끼어들었다. 설명도 안 해주면서 자꾸 외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니? 난 이렇게 황당한 시는 처음이야. 그리펀이 말했다. 그래, 거기서 끝내는 게 좋겠다. 앨리스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그리펀은 말을 이었다. 그럼 바닷가재 카드리유의 다음 동작을 해볼까? 아니면 가짜 거북에게 노래나 한 곡 하라고 할까? 앨리스가 대답했다. 노래가 좋겠다. 가짜 거북이 해주기만 한다면. 그리펀은 앨리스가 너무 간절히 부탁하자 기분 나쁘다는 듯이 말했다. 취미도 별나군. 그럼 친구, 이 아가씨에게 거북 수프를 불러주지 그래? 가짜 거북은 한숨을 푹 쉬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켜가며 노래를 불렀다. 뜨거운 수프 그릇에서 기다리고 있는 진하고 푸른 근사한 수프. 누가 이렇게 근사한 음식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겠어? 오늘 저녁의 수프, 근사한 수프. 오늘의 수프, 근사한 수프. 근사한 수프, 근사한 수프. 오늘 저녁 수프, 근사한 수프. 근사한 수프. 누가 생선에, 고기에, 다른 음식에 손을 대겠어? 이 근사한 수프 눈꽃만큼만 주면 모든 걸 다 내어주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어? 이 근사한 수프 눈꽃만큼만. 근사한 수프, 근사한 수프. 오늘 저녁의 수프. 근사한 수프. 그리펀이 소리쳤다. 후렴만 다시 해봐. 가짜 거북이 다시 후렴을 부르려는 참인데 멀리서 재판 개시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펀이 외쳤다. 가자. 그리펀은 가짜 거북의 후렴이 끝나기도 전에 앨리스의 손을 잡고 서둘러 길을 떠났다. 앨리스는 달리느라고 헐떡이며 물었다. 무슨 재판인데? 그리펀은 이렇게 대꾸할 뿐이었다. 빨리 와. 그리펀이 더욱 속력을 내자 바람결에 들려오는 가짜 거북의 구슬픈 노래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오늘 저녁의 수프. 근사한 수프. 11장. 누가 파이를 훔쳤나?
앨리스와 그리펀이 도착해보니 하트 왕과 하트 여왕은 군중에 둘러싸여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 주변에는 카드 한 묶음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작은 새와 짐승들이 잔뜩 모여 있었다. 그 앞에는 잭이 서 있었는데 잭은 사슬에 묶여서 두 병사에게 양팔이 붙들려 있었다. 흰 토끼는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양피지 두루마리를 들고 왕 옆에 서 있었다. 법정 한가운데는 테이블이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커다란 파이 접시가 하나 놓여 있었다. 파이가 어찌나 먹음직스럽게 보이던지 앨리스는 그것을 보고 무척 허기를 느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빨리 재판을 끝내고 파이나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앨리스는 시간을 때우기 위해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법정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법정에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부르는 말을 거의 알고 있어서 아주 기뻤다. 앨리스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큰 가발을 쓴 걸 보니 저 사람이 재판장이군. 그런데 재판장은 왕이었다. 왕은 가발 위에 왕관을 쓰고 있어서 전혀 편안해 보이지 않았다. 틀림없이 불편할 터였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건 배심원석이고 저 12생물은 배심일 거야. 그 중에서 몇몇은 네 발 달린 동물이고 몇몇은 새들이라 생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앨리스는 자기 또래 여자아이들은 배심이라는 말의 뜻을 전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랑스러워서 그 말을 서너 번 되풀이했다. 그러나 배심원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배심원 12명은 석판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작은 소리로 그리펀에게 물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재판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쓸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리펀이 속삭이며 대답했다. 자기들의 이름을 쓰는 거야.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미리 적어놓는 거지. 앨리스는 분개한 어조로 크게 외쳤다. 바보 같은 것들. 그러나 흰토끼가 법정에서는 정숙하시오 하고 소리치고 왕이 안경을 끼고 누가 떠드는지 찾아내려고 불안한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자 얼른 입을 다물었다. 앨리스는 모든 배심원들이 석판에 바보 같은 것들 이라고 쓰고 있다는 것을 어깨너머로 훔쳐본 것처럼 훤히 알 수 있었다. 또 그중 하나는 바보를 어떻게 쓰는지 몰라서 옆에 있는 동물에게 물어보아야 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석판들 꼴이 엉망이 되겠군. 배심원 하나가 끽끽 소리나는 연필로 쓰고 있었다. 물론 앨리스는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법정을 돌아서 그 배심원 뒤로 돌아가 연필을 잽싸게 빼앗았다. 앨리스의 동작이 어찌나 민첩했던지 그 가엾은 조그만 배심원은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빌은 한참 연필을 찾다가 결국 포기하고 그날의 나머지 기록은 손가락으로 했는데 석판에 표시가 되지 않으니 별 소용은 없었다. 왕이 선언했다. 문장관, 소송장을 낭독하시오. 흰토끼는 나팔을 3번 불고 양피지 두루마리를 펴서 읽기 시작했다. 어느 여름날 하트 여왕은 하루 종일 파이를 구웠다. 하트잭이 그 파이를 훔쳐 멀리 도망쳐버렸다.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평결을 내리시오. 흰토끼가 급히 말렸다. 아직 안 됩니다.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왕이 말했다. 첫 번째 증인을 부르시오. 흰토끼는 나팔을 3번 불고 소리쳤다. 첫 번째 증인. 첫 번째 증인은 모자장수였다. 모자장수는 한 손에는 찻잔을, 한 손에는 버터 바른 빵을 들고 입장했다. 폐하, 용서하십시오. 이런 걸 들고 와서 죄송하지만 다가회 도중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왕이 말했다. 다 끝내고 올 것이지. 언제부터 시작했지? 모자 장수는 도마우스와 팔짱을 끼고 법정으로 따라 들어온 3월 토끼를 보고 대답했다. 3월 14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토끼가 말했다. 15일이에요. 도마우스가 말했다. 16일이에요. 왕이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전부 적으시오. 배심원들은 새 날짜를 석판에 열심히 받아 적고 나서 새 날짜를 합한 다음에 몇 실링 몇 페니로 환산한 답을 적었다. 왕이 모자 장수에게 말했다. 네 모자를 벗어라. 모자 장수가 말했다. 제 모자가 아닙니다. 왕은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소리쳤다. 절도! 배심원들은 얼른 사실 기록을 했다. 모자 장수는 설명을 덧붙였다. 제가 갖고 있는 모자는 모두 팔 것이지 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자 장수니까요. 이제 여왕이 안경을 끼고 모자 장수를 노려보았다. 모자 장수는 하얗게 질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왕이 말했다. 증언하라. 겁내지 말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목을 자르겠다. 이 말은 증인인 모자 장수를 더 겁나게 했다. 모자 장수는 발을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불안한 눈길로 여왕을 쳐다보았고 당황해서 찻잔이 버터 바른 빵인 줄 알고 크게 한 입 깨물기도 했다. 바로 그때 앨리스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앨리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까지 한참을 놀란 상태로 있었다. 키가 다시 커지고 있었다. 앨리스는 처음에는 얼른 일어나서 법정을 나갈까 하다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 남아있기로 했다. 앨리스 옆에 앉아있던 도마우스가 말했다. 그렇게 밀지 마. 숨을 쉴 수가 없잖아. 앨리스는 온순하게 말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내 몸이 커지고 있거든. 도마우스가 말했다. 넌 이런 곳에서 커질 권리가 없어. 앨리스는 이제 대담하게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너도 크고 있잖아. 도마우스가 말했다. 그래. 하지만 난 정상적인 속도로 자라고 있어. 그렇게 엉뚱한 식이 아니라고. 도마우스는 뚱한 표정으로 일어나서 법정 반대편으로 가버렸다. 여왕은 줄곧 모자 장수를 노려보고 있다가 도마우스가 자리를 옮기자 정리에게 말했다. 지난번 음악회에 참석했던 가수들 명단을 가져와. 겁에 질린 모자 장수가 너무 떠는 바람에 신발 두 짝이 모두 벗겨졌다. 왕은 성이 나서 외쳤다. 증언을 해. 안 그러면 네가 겁을 집어먹든 말든 당장 목을 벨 테다. 모자 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전하. 다가회를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게다가 버터 바른 빵이 자꾸 얇아지고 차가 어찌나 찰랑대는지. 왕이 말했다. 뭐가 찰랑댄다고? 모자 장수가 말했다. 차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왕이 날카롭게 말했다. 물론 찰랑대다는 차로 시작하지. 나를 바보로 하느냐. 계속해. 모자 장수가 말했다.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월 토끼가 말한 이후로 모든 게 찰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월 토끼가 급히 끼어들었다. 난 말 안 했어요. 모자 장수가 말했다. 했잖아. 3월 토끼가 말했다. 안 했어요. 왕이 말했다. 안 했다니까 그 부분은 빼. 모자 장수는 도마우스도 안 했다고 할까봐 초조하게 뒤를 돌아보며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어쨌든 그 도마우스가 말하기를 도마우스는 벌써 잠들어서 아무것도 부정하지 않았다. 모자 장수는 말을 이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더 배심원 하나가 물었다. 도마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모자 장수가 말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왕이 말했다. 기억해야 돼. 안 그러면 당장 목을 자르겠다. 가엾은 모자 장수는 찻잔과 버터 바른 빵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꿇었다. 재판장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왕이 말했다. 정말 말재주 없는 사람이군. 그때 기니피그 한 마리가 환성을 질렀는데 즉각 법정 정리에게 진압당했다. 어떻게 진압당했는지는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다. 정리들은 주둥이를 끈으로 묶게 되어 있는 마대자루에 기니피그를 거꾸로 쳐놓고 깔고 앉았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저걸 직접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신문을 보면 재판이 끝날 때쯤에 박수가 나왔으나 법정 정리의 진압으로 즉각 중단되었다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네. 왕이 말했다. 그게 네가 아는 것의 전부라면 내려가도 좋다. 모자 장수가 말했다.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바닥에 서 있거든요. 왕이 대답했다. 그럼 자리에 앉아도 좋다. 그때 또 다른 기니피그가 환성을 올리다가 진압당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기니피그들을 아주 그냥 끝장내는구만. 이젠 좀 나아지겠지. 모자 장수는 가수 명단을 보고 있는 여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난 이제 다가회장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는데요. 왕이 말했다. 가도 좋다. 모자 장수는 신발도 신지 않고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여왕이 정리 하나에게 말했다. 밖으로 나가서 녀석의 목을 쳐라. 하지만 정리가 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모자 장수는 벌써 사라지고 없었다. 왕이 말했다. 다음 증인을 불러라. 다음 증인은 공작 부인의 요리사였다. 요리사는 손에 후춧가루 통을 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다음 증인이 법정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누군지 알아맞혔다. 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꺼번에 재채기를 했기 때문이다. 왕이 말했다. 증언하라. 요리사가 말했다. 싫습니다. 왕은 초조한 표정으로 흰 토끼를 바라보았다. 토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재판장님, 이 증인은 반대 신문을 하셔야 합니다. 왕은 우울하게 말했다.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하지. 왕은 팔짱을 끼고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을 찡그리고 요리사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파이는 뭘로 만들지? 요리사가 말했다. 대개는 후추로 만들죠. 요리사 뒤에서 졸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닭밀입니다. 여왕이 꽥 소리쳤다. 도마우스를 체포하라. 당장 처형해. 법정에서 내쫓아. 진압해. 꼬집어. 수염도 뽑아버려. 도마우스를 내쫓느라고 온 법정이 한동안 소란스러웠다. 모두 다시 자리로 돌아왔을 때 요리사는 도망치고 없었다. 왕은 정말 다행이라는 듯이 말했다. 신경 쓰지 마라. 다음 증인을 불러라. 그리고 여왕에게 속삭였다. 다음 증인은 당신이 반대 신문하시오. 난 골치가 아파서. 앨리스는 다음 증인이 누군지 궁금해하며 증인 명단을 훑어보고 있는 흰토끼를 바라보았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아직 별다른 증거는 얻지 못했군. 흰토끼가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앨리스! 하고 불렀을 때 앨리스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보자. 12장 앨리스의 증언. 앨리스가 외쳤다. 네! 앨리스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몇 분 사이에 자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잊고 벌떡 일어섰다. 그 바람에 배심원석이 앨리스의 치맛자락에 걸려 넘어졌다. 배심원들은 모두 다 그 아래 앉아있던 방청객들의 머리 위로 떨어져서 엎어졌다.
배심원들은 꼭 앨리스가 지난주에 실수로 엎었던 어항 속의 금붕어 같았다. 앨리스는 무척 당황한 어조로 소리쳤다. 아, 용서해 주세요. 앨리스는 머릿속에 퍼뜩 금붕어 사건이 떠올라서 한껏 서둘러 배심원들을 주워 모았다. 어렴풋한 생각이지만 배심원들을 빨리 모아 제자리에 앉혀놓지 않으면 곧 죽어버릴 것 같았다. 왕은 심상치 않은 어조로 말했다. 재판을 계속할 수 없다. 그리고 앨리스를 노려보며 힘주어 덧붙였다. 배심원들을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앨리스는 배심원석을 보았다. 서두르느라고 도마뱀을 거꾸로 처박은 게 보였다. 가엾은 도마뱀은 움직일 수가 없어서 우울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앨리스는 얼른 도마뱀을 꺼내어 똑바로 앉히고는 중얼거렸다.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어느 쪽으로 앉든 재판에는 크게 상관없을 테니까. 배심원들은 충격에서 깨어나 정신이 조금 돌아오자마자 석판과 연필을 찾아서 쥐고 방금 일어난 사건을 부지런히 정리하기 시작했다. 도마뱀만 빼고 모두 다. 도마뱀은 너무나 기진맥진해서 입을 벌리고 법정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같았다. 왕이 앨리스에게 말했다.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 앨리스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이 주장했다. 전혀, 아무것도. 앨리스가 말했다. 전혀 아무것도요. 왕은 배심원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아주 중요해. 배심원들이 막 이 말을 석판에 받아 적으려는데 흰토끼가 끼어들었다. 판사님 말씀은 물론 안 중요하다는 뜻이지. 토끼는 매우 공손한 어조로 말했지만 말할 때 얼굴을 찡그렸다. 왕은 서둘러 말했다. 그래, 물론 안 중요하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어떤 말이 더 낮게 들리는지 확인해 보려는 듯이 계속해서 중요한, 안 중요한, 안 중요한, 중요한 하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어떤 배심원은 중요하다라고 쓰고 어떤 배심원은 안 중요하다 라고 쓰고 있었다. 앨리스는 석판이 보일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그걸 볼 수 있었다.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뭐 아무려면 어때? 그때 공책에 뭔가 열심히 적고 있던 왕이 소리쳤다. 정숙. 그러더니 법전을 낭독했다. 규칙 제42조. 키가 1600m가 넘는 사람은 법정에서 나가야 된다. 모두 앨리스를 쳐다보았다. 앨리스가 말했다. 난 1600m가 아닌데요? 여왕이 말했다. 거의 3200m나 되잖아. 왕이 말했다. 그래. 앨리스가 말했다. 글쎄, 어쨌든 난 못 나가요. 게다가 그 규칙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방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왕이 말했다. 이건 법전에서 가장 오래된 규칙이다. 앨리스가 말했다. 그렇다면 제1조에 있어야죠. 왕은 파랗게 질려서 얼른 공책을 덮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배심원들에게 말했다. 판정을 내리시오. 흰토끼가 급히 펄쩍 뛰며 말했다. 재판장님, 아직 증거가 더 있습니다. 방금 누가 이 종이를 주워왔습니다. 여왕이 물었다. 뭐라고 써있는데? 흰토끼가 말했다. 아직 열어보진 않았지만 범인이 누군가에게 보낸 편지 같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겠지. 수신인이 없다면 보통 편지가 아닐 거다. 배심원 하나가 물었다. 수신인이 누구지? 흰토끼가 말했다. 수신인이 없습니다. 사실 겉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습니다. 흰토끼는 종이를 펴며 덧붙였다. 이건 편지가 아니라 시 한 편입니다. 다른 배심원이 물었다. 혹시 범인의 글씨는 아닙니까?
흰토끼가 말했다.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가장 별난 점입니다. 왕이 말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글씨를 흉내냈겠지. 잭이 말했다. 재판장님, 그 글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썼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끝에 제 서명이 없지 않습니까? 왕이 말했다. 끝에 서명이 없다면 너에겐 더 불리해.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서명을 하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다면 정직한 사람처럼 떳떳이 서명을 했을 거야. 이 말에 한꺼번에 박수가 터졌다. 왕이 재치 있는 말을 한 건 그야말로 이번이 처음이었다. 여왕이 말했다. 그것으로 유죄가 입증되었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런 것은 증거가 못 돼요. 뭐라고 써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왕이 말했다. 읽어라. 흰토끼는 안경을 쓰고 왕에게 물었다. 재판장님,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왕은 심각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다가 그 다음에 멈춰라. 흰토끼는 시를 읽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말하길 네가 그녀에게 간 적이 있고 그에게 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던데. 그녀는 나를 호평했지만 나더러 수영을 못한다고 말했지. 그는 그들에게 내가 못 간다는 말을 전했고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런데 그녀가 꼬치꼬치 캐물으면 넌 어떻게 될까?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2개를, 그리고 너는 우리에게 3개 이상을 주었지. 그에게 갔던 그것들은 모두 너에게 돌아왔지. 그것들도 전에는 내 것이었는데. 혹시라도 우연히 그녀나 내가 이 사건에 끼어들게 된다면 그는 네가 그들을 풀어줄 거라고 믿지. 우리가 전에 그랬듯이. 내가 보기에 너는 그랬지.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기 전에는. 그와 우리와 그것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어. 그녀가 그들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왜냐하면 이것은 나머지 모두로부터 지켜야 되는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어야 되니까. 왕은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제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로군. 자, 이제 배심원들에게. 이때 앨리스가 말했다. 이 시를 설명할 수 있는 배심원이 있다면 6펜스를 주겠어요. 내겐 아무런 뜻도 없어 보이는데요. 앨리스는 몇 분 사이에 아주 커져서 조금도 겁을 내지 않고 말을 걸었다. 배심원들은 모두 그 말을 석판에 받아 적었다. 저 애가 이 시에 아무런 뜻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아무도 편지 내용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아무 뜻도 없다면 굳이 찾을 필요 없으니까 말 한마디 더 할 수고를 덜어주는군.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지. 왕은 시가 적힌 종이를 무릎에 펼치고 한쪽 눈으로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여기엔 아무래도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수영을 할 줄 모른다고 말했지. 왕은 잭에게 물었다. 너 수영 못하지, 그렇지? 잭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잭은 마분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분명히 수영을 못했다. 왕이 말했다. 거기까진 좋아. 왕은 다시 혼자서 시를 중얼거렸다.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안다. 이건 물론 배심원들을 말하는 거지. 나는 그녀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들은 그에게 2개를 주었다. 이건 파일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이겠지. 앨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다음 줄에는 그에게 갔던 그것들은 모두 너에게 돌아왔지 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은 탁자에 놓인 파이들을 가리키며 의기양양하게 소리쳤다. 정말 바로 저기 있군. 저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 그렇다면 그녀가 이렇게 화를 내기 전에는. 왕이 여왕에게 물었다. 당신은 결코 화를 안 내잖아. 여왕은 화를 벌컥 내며 도마뱀 빌에게 잉크병을 집어 던졌다. 절대로
그때 운 나쁜 빌은 손가락으로 써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석판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얼굴로 흘러내리는 잉크를 찍어 급히 쓰기 시작했다. 그럼 이 구절도 당신한텐 맞지 않는 것이로구만. 왕은 웃음 띤 얼굴로 법정을 둘러보았다. 모두 쥐죽은 듯이 입을 다물었다. 말장난이야. 왕이 화난 어투로 덧붙여 말하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왕은 오늘 하루 동안에 20번도 넘게 한 말을 또 했다. 그럼 배심원들은 편결을 내리시오. 여왕이 말했다. 안 돼. 선고부터 하고 편결은 나중에 내려라. 앨리스가 꽥 소리쳤다. 말도 안 돼. 편결도 내리기 전에 선고부터 하라니. 여왕은 얼굴이 벌개져서 말했다. 입 닥쳐. 싫어요. 여왕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의 목을 쳐라.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앨리스가 말했다.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아? 너희들은 카드 묶음에 불과해. 이제 앨리스는 볼레키로 돌아와 있었다. 이때 카드들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오르더니 앨리스 앞으로 떨어져 내렸다. 앨리스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나서 소리를 지르며 그것들을 쳐내려고 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에 앨리스는 언덕 위에 누워 언니의 무릎을 베고 있었다. 언니는 앨리스 얼굴에 내려앉은 나뭇잎을 살며시 떨어내고 있었다. 언니가 말했다. 앨리스 일어나. 참 오래도 자는구나. 나 정말 이상한 꿈을 꿨어. 앨리스는 언니에게 여러분이 방금 읽은 모험 이야기를 최대한 기억해내서 모두 해주었다. 앨리스가 이야기를 마치자 언니는 앨리스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정말 이상한 꿈이구나. 자, 다과 시간에 늦겠다. 어서 가렴. 앨리스는 일어나 힘껏 달려가면서 자신이 꾼 이상한 꿈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앨리스의 언니는 동생을 보내놓고 턱을 괴고 앉아서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어린 앨리스와 앨리스의 멋진 모험을 생각하다가 꿈 비슷한 것을 꾸었다. 앨리스의 언니가 꾼 꿈은 이랬다. 먼저 동생 앨리스 꿈을 꾸었다. 앨리스는 다시 한번 조그만 두 손으로 언니의 무릎을 꽉 껴안고 반짝이는 눈으로 언니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앨리스의 생생한 목소리도 들렸고 자꾸만 눈을 찌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려고 희한하게 고개를 젖히는 모습도 보였다. 주변에 있는 온 세계가 어린 동생의 꿈에 나타난 이상한 생물들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다. 흰 토끼가 허둥지둥 앨리스 언니의 곁을 지나가자 발치에 있는 기다란 풀잎이 바스락거렸다. 놀란 쥐가 옆에 있는 웅덩이로 첨벙 뛰어들었다. 3월 토끼가 친구들과 함께 끝없는 다가회를 하며 찻잔을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여왕이 가엾은 손님들의 목을 자르라고 날카롭게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큰 접시와 작은 접시가 날아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부서지는데 돼지 아기는 공작 부인의 무릎에 안겨서 재채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펀이 외치는 소리, 도마뱀이 연필로 석판을 찍찍 긁는 소리, 진압된 기니피그의 숨 넘어가는 소리들이 멀리서 들려오는 불쌍한 가짜 거북의 울음소리와 뒤섞였다. 언니는 눈을 감고 앉아서 자신이 이상한 나라에 와 있다는 것을 반쯤은 믿었다. 하지만 눈만 뜨면 이 모든 것이 단조로운 현실로 바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풀잎이 바스락거리는 것은 바람 때문일 테고 웅덩이가 물결을 일으킨 것은 갈대의 흔들림 때문일 터였다. 찻잔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는 양들의 방울소리로 여왕의 고함 소리는 목동들의 외침으로 바뀔 터였다. 앨리스의 언니가 알기로는 아기의 재채기 소리, 그리펀이 외치는 소리, 그리고 그 밖의 별난 소리들은 모두 바쁜 농장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로 바뀔 터였다. 가짜 거북의 구슬픈 울음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들의 울음소리로 바뀔 터였다. 앨리스의 언니는 마지막으로 이 조그만 어린 동생이
이 다음에 어떻게 성숙한 여자가 될지를, 원숙한 나이가 되어도 어떻게 어린 시절에 순진하고 다정한 마음을 간직할 것인가를, 아이들을 모아놓고 오래전에 꿈속에서 보았던 이상한 나라 이야기 같은 갖가지 이상한 이야기로 어떻게 아이들의 눈을 초롱초롱 빛나게 할지를, 어린 시절과 행복한 여름날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순수한 슬픔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의 순수한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낼지를 그려보았다.